얼마의 금액 자산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은퇴 후에 얼마의 소득을 만들 것인가.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노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냥 묶어 놓는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을 것인가 하는데요. 저는 이제 예금보다 자본을 담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이라 하면은 주식이나 부동산. 저 오늘 대표님과 은퇴 어떻게 좀 준비할 것인지랑 지금 또 부동산 시장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이야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은퇴를 일단 앞두는 사람들이 가장 좀 걱정하는 건 뭘까요? 이전에 또 미래에셋 은퇴연구 소장님으로도 역임하셨잖아요. 예.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예. 그건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봐서 잘 아는데요. 네. 예. 제가 이때 동안 이야기만 하다가 올해부터 경험을 해봤죠. 네. 경험을 해봐서 알게 되는데요. 뭐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월급이 없어지니까 그 월급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 부분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죠, 쉽게 말해서. 돈. 예, 그거는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근데 같고요. 사실 대표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다음에 그 미래에셋 캐피탈,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다 이제 월급쟁이로서 어떻게 보면 직장인으로서는 끝판까지 가셨기 때문에 대표님은 그 걱정은 솔직히 일반인이 하는 걱정과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뭐 저도 걱정을 하고요. 그 일반인들은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저도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라서. 아니, 저 공무원분들 우리 연금 아주 많이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위공무원 지내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어디 가서 큰 돈을 벌지 않는 한은요. 퇴직하고 나셔가지고 되게 그 모임 같은데 이런데 조금 이렇게 회비가 월 1만 원만 올라가도 잘 안 나오시고 그럴 정도로. 고위공무원 하셨던 분이? 예. 정말요? 예. 그 뭐 이제 어디 큰 돈을 어디 로펌이 나가서 그렇게 벌지 않는 한은 그 연금이라는 액수도 그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요. 그만큼 이제 은퇴 이후에 그 캐시플로우라는 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네, 어느 나라나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표님 만나 뵐 때마다 그런 질문 하셨을 것 같아요. 지가 금융자산 합해서 얼마 정도가 되면 노후에 충분하는지 이거 여쭤볼 것 같은데 그래도 대표님 자료 좀 찾아보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잘못이라고. 뭐 잘못은 아닌데요. 잘못된 뭔가 질문이라고. 그 잘못된 건 아닌데요. 이제 이런 거죠. 5억이 있으면 될까? 뭐 예를 들어 이제 2000년 초반 내지는 뭐 2000년 초반 정도 같으면요. 5억만 원 있더라도 1년에 이제 이자로 한 4천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5억 얼마 있으면 되겠냐 해서 5억이면 되겠지. 거기다가 국민연금 더하면은 충분히 되겠네. 했는데 이제 금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또 좀 올랐습니다만은 금리가 1% 되니까 이제 1년에 50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산을 목표로 할 때는 그 어디나 이제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의 금액 자산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또 은퇴 후에 얼마의 소득을 만들 것인가.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500만 원 소득을 목표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득을 목표로 해서 이제 내가 자산을 얼마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소득을 목표로 하는 소득은 잘 안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날 500만 원 하다가 야, 내 가만히 있어봐 300만 원을 할까? 뭐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금리나 수익률에 따라서 자산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으면은 더 많은 자산을 필요로 하게 될 거고 높으면은 더 적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될 거고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제일 먼저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은 내가 퇴직 후에 혹은 은퇴 후에 얼마의 돈이 얼마의 소득이 월급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 이걸 먼저 상정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10억이 있어야 된다 하는 자산을 목표로 하더라도 그건 얼마든지 소득으로 환산하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은퇴 후의 소득, 은퇴 소득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지금 대표님께서는 소득이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그 이전에 이제 자산이란 것도 있는 건데 그 자산은 아까 전에는 이제 5억이 예전에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500만 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 자산보다 소득이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그냥 지금 시점에서만 딱 따졌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랑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소득이라면 소득은 어느 정도를 계산을 좀 잡아야 될까요? 소득은 정말 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뭐 그렇다고 평균적인 수준이 어떻다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러는데요. 대략적으로 일반 중산층들이 최근에 자기들이 말을 하는 이야기하는 소득하면은 대략 300에서 500 정도인데요.
퇴직하고요? 예. 예, 그 정도인데 한 4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당연히 물가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예. 7, 8년, 6, 7년 전에 뭐 은퇴소득 300만 원 만들기 할 때도 사람들이 야,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했는데요. 요즘은 뭐 400, 500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변해가니까 그거는 이제 물가에 따라서 당연히 변하게 가겠죠. 예.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은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이제 생각을 하죠. 예. 거기에 자기 이제 생활비나 그런 것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아, 예. 여기서 드는 생각이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 평균 임금을 따져보면 예. 엄청 높진 않더라고요. 그게 예. 200 중후반인가 뭐 300 초반인가 정도 되는 거 봤던 것 같은데 예. 은퇴했는데 올해 400만 원씩 꽂힌다라면 예. 사실 굉장히 큰 거잖아요. 한마디로 어쨌든 아니, 내가 그게 그 미슬리딩 하기 쉬운데요. 최저임금만 가지고 계산해도 사실은 소득은 그 정도 이상은 나오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소득의 분포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이제 분포가 좀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거의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비중이 한 88%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대기업하고 또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 차이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이렇게 좀 꼬리를 길게 쭉 분포로 있으니까 그 중간을 하니까 되게 낮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200만 원은 좀 전의 이야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 오른 것만 해도 지금 벌써 몇 년 전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으로만 그 일을 해서 한 달에 한 200 정도. 예, 그 정도는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사람들이 다 최저임금의 생활을 한다니까요. 그 정도는 아닌 거고요. 그보다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도시 근로자 이렇게 뽑아보면 또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농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건 이제 다 포함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그거보다는 당연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이 4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데이터로 그냥 기준을 잡았다면 편하게 1인 근로자하고 근로자 1인당하고 가구소득하고 또 구분을 해야 돼요. 네. 아, 요건 어떤 기준인 거죠? 이건 이제 근로자 1인인데요. 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가구에 2명 부부가 있다 하면은 가구 소득은 400만 원이 되죠. 네. 예. 그쵸. 그래서 예. 근데 요즘은 이제 마풀이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구 소득으로 보면은 그거보다는 다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은퇴할 때 400만 원은 1인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건가요? 가구 가구로. 기준입니다. 가구면 예, 예. 아이 그러면은 곱하기 2하면은 800만 원인데 이건 뭐 웬만한 럭셔리한 생활을 하는 거죠. 예, 가구 그러면 기준입니다. 이 400만 원 기준 했을 때는 예. 그 대표님의 말씀에는 은퇴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이 400을 보충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일을 안 하면서 이 4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거나 뭐 자산을 다 놔서 거기서 배당이 뭐가 나와 있는 건가요? 저는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을 하는 기간이 길어야 한 70 정도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 60대 넘어가면은 취업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 30%이 정도이니까요. 나머지는 이제 취업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근로소득 없이 자기가 모아놓은 금융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은 한 60대 10년 동안 우리가 퇴직을 보통 만 62정년이라고 그러고 이제 대부분 일을 오래 해도 보통 한 70까지 하거든요. 그 10년 동안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자기가 모아놓은 금융자산을 빨리 이렇게 안 뺏어도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근로소득이 상당히 스페어 타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근로소득을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 때까지 최대치로 좀 일을 하고 근데 그 내가 일을 그만두기 전에는 금융소득은 만들어 놓고 그만둬야 금융소득을 이제 400만 원 해놓고 플러스 근로소득 알파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소득 안에 사실은 국민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한 150만 원 잡는다 그러면은 물론 지금은 평균적으로 한 90만 원 정도 수령인데 평균 수령액은 근데 이제 그것도 분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간값이나 대충 이렇게 보면은 보통 직장 좀 다니시고 하면은 뭐 한 150 정도 이렇게는 됩니다. 100에서 150 사이고, 저희들 세대 같은 경우가 한 180 정도 받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풀로 다, 상한 제일 높은 수준으로 들어간 것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러면은 150 정도 잡으면 한 250을 더 충당하면 되거든요. 예. 그 정도 같으면은, 가능은 집 좀 있고 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예. 자, 근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고민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 고령화 때문인 거잖아요. 너무 우리가 사실 오래 살고 싶었지만 너무 오래 사는 게 우리한테 때로는 돈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비극이 될 수 있는 건데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어느 정도 지금 문제인 걸까요?
제가 이런 경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네. 뭐라 그럽니까?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그 정도로 좀 이게 한숨이 들리더라고요. 예, 착잡해 하시는. 그 정도로 이게 좀 큰 왜냐하면 지금 아직 닥쳐온 게 아니기 때문에 모습을 알 수는 없고 앞으로 닥쳐올 것인데 그 모습은 일단 수치적으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런 것이 사회 각 그 어떤 부문에 영향을 파급을 줘서 어떤 모습으로 사회가 이루어질지 하는 것은 좀 이제 막연하고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건데요. 하여튼 일본보다도 더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일본보다 더 심해 봤나요? 그 이제 우리가 고령화라는 게 전반적으로 그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의 이제 인구의 비율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나이 든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데 젊은 사람 숫자가 더 많아지면 괜찮아요. 좋죠. 예.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이 든 사람 숫자는 일정한데 젊은 사람이 확 줄어버린다든지 이것도 문제거든요. 지금 문제가 이제 이 비율을 봐야 되는데요. 그 비율 측면에서 우리는 저출산 장수 이게 겹쳐 있는데 이 두 개가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저출산도 극단으로 가고 있고 장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쑥쑥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겹쳐지니까 사실은 데미지를 아주 이제 크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홍콩이나 이런 곳은 사실은 그거는 뭐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싱가포르도 거의 도시국가인 셈이니까요. 이런 인구 작은 이런 나라들을 뭐 몇 나라 제외하고는 뭐 우리나라는 인구 이 정도 규모로 가진 나라로서는 하여튼 인류 일에 아마 제일 처음 맞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이제 그러면은 고령화 문제가 왜 안 나타나느냐? 뭐 이 정도 살만한데 뭐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 문제가 제일 좋았습니다. 제일 좋았다는 뜻은 우리가 부가가치가 높은 연령층이 주로 40대, 50대입니다. 근데 40대, 50대 연령층이 지금까지 제일 많았어요. 외환위기 이후에도 계속 증가했고 지금도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제일 좋은 상황이었고요. 이제부터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42.195 마라톤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출발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간 것. 몇 킬로 지점인가요? 몇 킬로 지점을 한 4, 50년 보신다면은 지금 이제 뭐 한 5킬로에서 10킬로 정도 사이. 제가 42.19 풀코스 마라톤 완주 몇 번 해봤는데 지금 이제 5킬로 지점이면 제일 힘든 게 보통 30킬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30킬로부터 네. 그 약간 다리를 건너게 뼈를 네. 건너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누가 어제 뭐 보니까 자전거를 되게 오래 타면은 무릎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랬는데. 맞아. 예. 근데 그 딱 맞습니다. 42.19로 따지자면 고령화 문제도 딱 한 30, 35km 이런 시점에서 막 무지무지 어려워진 건데요. 지금은 뭐 5km 지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그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힘든 게 아직 안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 삶에서 위험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아주 큽니다. 예, 그는 뭐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다른 관료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숫자는 그냥 숫자로 보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숫자를 오래 보다 보면은 이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제가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인구에 관한 데이터를 쭉 보고 그때도 이제 인구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 하여튼 데이터 쭉 변하는 거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하면요. 그게 이제 좀 살아 들어와서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 정도가 앞으로 참 이제 정도가 되게 심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 10년,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좀 특이해서 앞으로 10년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럴 때 사람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10년 정도 괜찮으니까 문제가 없겠구나 이러는데요. 그 서울대 인구학 쪽에 이제 조용태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뭐 전 100번 동의합니다. 지금 10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이 기회인데 이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어느 정도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정말 이제 이게 되돌릴 수가 없다. 마치 우리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나 차가 이게 내리막을 내리가듯이요. 이제 뭐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고령화 문제는 꼭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붙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 중에 되고요. 우리나라가 뭐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해서 이렇게 경제가 한 단계 한 단계 뭔가 나아지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이렇게 밑에서 잡는 게
인구의 문제일 겁니다. 마치 물귀신이 물에서 끌어내리듯이 그런 게 될 거고 제가 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렇게 1인당 GDP, 1인당 소득이 일본은 90년 초나 지금이나 30년이 지났어도 동일하거든요. 네네. 신기하죠. 거의 어떻게 우리가 거의 많이 따라잡지 않았나요? 구매력은 우리가 더 높고요. 네네. 구매력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번 것으로는 우리가 물건을 산다면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 기준으로는 우리가 더 높아졌고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은 좀 낮습니다. 네. 아직은 낮은데요. 근데 일본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소득보다 더 높은 소득을 이미 30년 전에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이제 계속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야, 일본이 이제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일본 사람들 학자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은 그렇게 답을 하고 또 페이퍼에도 언제 논문들에도 그런 것들이 실리는데요. 일본이 일을 하는 계층, 예를 들어 뭐 지금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1인당 생산성은 미국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평균적으로 1인당 소득이 그래 증가하지 않을까요? 고령화인 분들이 너무 많군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급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자꾸 성적이 낮은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은 얘가 아무리 성적을 유지해도 평균 성적이 올라가지 않듯이요. 당연히 이제 고령자가 많아지면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나누기 전체 1인당 소득을 하면은 일본처럼 저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 물가의 문제, 물가의 위기를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한국 경제는 이제 장기 저성장에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뭐 그게 충분히 고민해봐야 되고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게 뭐 다른 우리가 생산성이나 이런 면도 있겠지만은요, 또 인구라는 면이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인구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10년 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그게 지금 2023년이니까 뭐 2033년 30년대, 뭐 2030년대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이 55년에서 한 74년까지 되게 한 20년에 걸쳐서 태어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58년생이 제일 많이 태어났는데요. 58년 개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58년 해봐야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65세. 이거든요. 그 다음에 74년생 하면은 지금 49세 정도 되죠. 네네. 예, 그 정도니까 아직은 이제 생산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쭉쭉 앞으로 완전 퇴직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그럼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고령화를 대비하는 거는 그분들 보고 너무 오래 살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오래 살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생명이 소중한 거니까 그럼 이제 고령화라는 건 뭐 정부에서 뭔가 연금이라든가 안전장치를 만들고 개인 입장에서 뭐 소득을 만들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출산은 도출산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안 될 뿐이지.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뭔가요, 그러면? 차라리 고령화 대책이 더 쉽고요. 네네. 예, 저출산 문제 대책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자원을 하나 투입했을 때 네. 아웃풋이 나오는 게 뭐가 더 많이 나오겠냐 하면은 고령화 대책이 훨씬 아웃풋이 잘 나온다는 거죠. 저출산 대책은 예를 들어 10을 투입하면은 한 2 정도가 나온다면은 예를 들어 고령화 대책은 10을 투입하면은 뭐 12가 나올 수 있다든지 정확하게 제가 측정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 대책이라면은 우리가 80대 이런 사람들의 이제 복지 수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60대, 70대 있는 사람들의 노동 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 그 부분의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대책을 좀 많이 수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저출산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알기 어려운 것이 출산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한국 동란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베이비 부모가 있다가 갑자기 또 부모가 또 확 줄어들어가고 엄청난 초저출산이 되고 또 아마 초저출산이 된다고 해서 일본도 그렇고 뭐 이제 일본 열도가 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뭐 이러는데 좀 있으면 또 출산율이 또 어느 순간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출산 쪽의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출산율의 장기 전망은 누구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투입했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고령화 대책에 있어서 자원을 별로 투입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 아까 제가 10년 정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령화 정책. 예, 그 부분의 대책을 더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실은 많은 자원도 투입했고 많은 처방도 했었죠. 그런데 뭐 그 처방의 방향이 틀렸다, 뭐 이렇게 뭐 그래서 다르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예,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그럼 고령화에서 중요한 게 60대, 70대 노동 인력을 활용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뭐 예. 국가 차원에서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개인 차원에서는 예. 그렇게 해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 직접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예.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나이가 들수록 좀 경계해야 될 비극이랑 또 노후를 망치는 우리 일반 사람들의 착각이 뭘까요? 나이가 들수록 경계해야 될 비극이 이제 제일 큰 게 일단은 노후 파산이죠, 뭐야. 그렇죠. 예, 자기는 아직도 살아 있는데 돈이 떨어졌다 하는 거 이게 제일 큰 비극이고요. 이제 장수라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자지우지하는 게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어느 나라 어디든지 자본주의든 어디든 간에 예, 자본주의라고 해서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고령화는 되니까요. 예, 어느 사회에서든지 그게 돈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만은 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문제고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가끔씩 하는데요. 왜 사람은 호랑이보다 오래 사는가? 가족을 남기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호랑이는 이빨 빠지고 발톱이 빠지면 죽는데 사람은 왜 일을 안 하고 있는데도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 하나는 이제 돈이라는 거를 발견해냈고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만일 호랑이가 돈이 있었으면은 자기가 젊을 때 토끼를 많이 잡아서 돈으로 바꾸어 놨다가 이빨 빠졌을 때 그 돈으로 토끼를 바꾸어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돈을 저축해 가지고 나이 들어서 그걸 젊은 사람들이 생산한 물건하고 바꾸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효라는 시스템. 자녀가 이제 부양하는 시스템.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국가가 연금이라는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 예, 이 세 가지 시스템인데 지금 이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효라는 것은 인구가 피라미드 모양에서는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있고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자녀는 5명이 있고 이럴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외조부, 외조모 뭐 다 살아 계시고 밑에 자녀들은 이제 한 명씩 나고 이러면은 역 피라미드라고 그러죠. 이런 구조에서는 효라는 시스템이 이거는 뭐 그 사람의 어떤 의무를 떠났어요. 그거는 젊은 사람들도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연금 시스템도 지금 보면은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가 연금을 유지하려는 것은 결국 젊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예, 나이 든 사람에게 이제 서브시디를 해주는 건데요. 아까처럼 인구가 피라미드 때문에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시스템 중에서 자기가 돈을 축적해서 준비한다. 그 다음에 이제 효라는 시스템으로 한다. 그 다음에 국가의 연금 시스템으로 한다인데요. 두 가지가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연금 시스템도 자꾸 연금을 좀 줄여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효라는 것은 이미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의존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계속 자산 관리나 이런 게 중요해지는 이유가 결국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녀한테 그리고 쉽게 빨리 돈 주면 큰일 난다고. 예. 안 줘야지 자녀가 계속 찾아온다고 하던데요. 예. 뭐 어느 나라나 그렇긴 한데요. 네. 예. 왜 쓴맛을 다시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은 일종의 예를 들어 자녀가 하나 있을 때 부모에게 잘하느냐, 2명이 있을 때 잘하느냐 보면은 당연히 2명이 있을 때 잘합니다. 2명이라서 잘한 건가요? 경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자기의 유산을 2명에게 다르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아, 정말 그것 때문에요? 예, 그 미국도 그랬습니다. 예. 근데 한 명이 있으면은 저건 나한테 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하고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자녀가 어디에 누구를 자주 방문할 것인가. 당연히 집 여러 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연금은 내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이제 그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재산이나 자산을 가지고요 자녀를 컨트롤하라는 건 전혀 그런 거는 안 맞는 이야기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면 가치가 어디 있을까? 자기의 가치는 예를 들어 나이 75세 되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자기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 사랑하는 와이프, 자녀, 건강, 행복. 돈은 뭐 당연히 이제 내가 먹고 사는 거 문화생활만큼 없으면 안 될 것 네. 같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고 소득도 적다는 사람의 다른 사람이 보는 가치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재산도 많고 소득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의 가치는 다르겠죠. 달라지겠죠. 네. 근데 젊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고등학생이 있다 혹은 20대가 있다 할 때 그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떤 것으로 가치를 책정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잠재성이죠. 네네. 예, 미래를 보고 잠재성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가치를 평가합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가치를 평가 안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패를 보자면은 젊은 사람들은 포카패에서 무슨 패가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메이드된 패라서 다 알고 있는 패입니다. 근데 메이드된 패가 꽝인 걸 들고 있으면 비유 너무. 예,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의 가치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결정이 돼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잠재성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마당에 뛰어노는 애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뛰어노는 애가 나중에 뭐 재벌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근데 좀 뭐한 말이지만은 뒷방에 있는 늙은이는 사람들이 잠재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뒷방에 있는 늙은이인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걸로 가지고 가치를 평가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서의 가치는 자기가 가진 것에 의해서 좀 속되지만은 그렇게 가치를 평가받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걸 준다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네. 자녀에게 다 주면 자기의 가치는 제로가 돼요. 자기의 가치가 제로가 되면은 그때부터 자기의 주체성은 제로입니다.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자녀가 이럴 거니까 내가 주면은 자녀가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은 전제조차 하시지 말고요. 자녀와 부모는 서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그 관계를 그런 식으로 컨트롤을 합니까? 서로 믿음은 유지를 당연히 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믿는 것이고 자녀도 부모를 믿는 것이죠. 예. 당연히 믿음의 관계는 가지는데 자기가 어떤 자산 관리를 함에 있어서 부모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주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주체성을 가지려면 아까처럼 자기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자신의 가치가 있으려면은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녀에게 젊었을 때 뭐 70대 이런 때 자기의 돈을 물려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좀 그 남자들은 잘 안 그러는데요. 이제 엄마들이 잘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들이. 이제 엄마들이 자녀에게 잘 빨리 물려주고 싶어요. 그렇죠. 네. 엄마는 자녀가 나의 완전 분신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어떤 한 나이 드신 분이 와서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모아놓고 좀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그러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친구가 있는데 아이에게 재산을 자녀들한테 먼저 주고 지금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옆에서 보니까 불쌍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잠재성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그래서 평가받습니다. 평가받을 수밖에 자기의 없는 가치가 게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저 옵션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옵션의 가치에서 시간 가치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기가 되면 시간 가치는 없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 가치가 자기의 옵션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나이 들어서는 이제 옵션 만기가 다 되어서 시간 가치 갑자기 부분은 브랜드 40대 제가 초반인데 좀 뭔가를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아닙니다. 지금 수명 요즘은 이제 장수 사회고 이제 앞으로는 나이 70까지도 건강하실 거예요. 요즘 평균 수명 몇 세라고 하나요? 80세라고 들었는데 계속 더 높아지고 있어요. 예,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업데이트하기도 귀찮고 대충 뭐 몇 살쯤 되겠지 하는 거고요. 지금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이제 부고를 계속 받아보면서 문자로 보면은 여성분들은 대충 95세 전후입니다. 진짜 오래 사시네요. 예. 남성분들은 그보다 한 7, 8년 정도 적다고 보면 되고요. 왜 항상 남자가 여성분보다 빨리 돌아가실까요?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세계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화적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유전적인 요인이 뭐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회사 다니다가 사무실 쫙 점심 먹으러 나오고 하면은 저 보는 게 그렇거든요. 야, 여자들은 왜 저렇게 항상 즐거울까? 막 이야기도 하고 팔짱 끼고 다니잖아요. 하고 밥 먹으러 가자면서. 원래 마음이 좀 즐거워요, 항상. 항상 마음이 좀 즐겁고 그래야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있죠. 항상 회의적이고 쇼핑하고 같이 막 이런 사람이 여성 같으면 애가 제대로 클 수가 없죠. 뭐야. 내가 애를 왜 키우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에 강한 그런 조금 유전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조금 남성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낙천적이고 조금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가정이 파산을 했을 경우에 남자들은 그때부터 손 든답니다. 손을 들어버리고 홈리스로 나가고 막 이러는데 그 가정을 지키면서 다시 복구하는 것이 이제 여성들이 복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이제 강한 그런 대응력이 있는 것이고요. 강원랜드 거기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성이 와서 도박을 해서 탕진한 경우 부부가 있는데 그러면은 남자는 이혼하고 떠난대요. 근데 남성이 와서 이제 도박을 하다가 막 파산을 하고 뭐 이러면은 그 여성이 그렇게 이혼은 그렇게 남성만큼 그렇게 잘 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 때문에 이 이야기 아마 결론은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여성분들한테 잘합시다. 아니 그 뭐 어느 나라는 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거 이제 여성들이 수명이 긴 이유가 아마 그런 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00세 시대 하면은 남성분들도 덩달아서 나도 오래 살 거라 생각하는데요. 100세 이상 사람들의 거의 95%그 정도가 여성입니다. 예. 그리고 수명이 높아질수록 그 남성의 비중은 팍팍 줄어듭니다. 예. 거의 뭐 8.5 대 1.5 정도의 비율로 80대 후반부터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보면 되고요. 그럼 한날 한시에 같이 이제 세상으로 떠나고 싶은 분들은 그 연상 누나를 만나야 되겠네요, 남자분들은. 그렇죠. 한 10살 정도 차이. 10살. 예. 보통 8살 정도 차이인데요. 제 나이에서 10살은 50대인데. 8살 정도 차이인데요. 아직 제가 결혼을 못해서.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 때도 그랬고 저희 어머니 때도 그렇고 보통 보면 여성이 혼자 홀로 10년 정도를 삽니다. 예, 그게 보통 평균적인 그것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도 제가 이제 여성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홀로 있을 10년도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남자들이 뭐 그것까지 챙겨주진 않으니까요. 예. 홀로 있어 10년. 예. 미래의 제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연금은 죽지 않는다라는 뭐 책에 문장을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국민연금 이제 앞으로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네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이제 그것도 결국 고갈되게 돼 있으니까요. 네네. 뭐 2060년대 이제 고갈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국민연금 제도를 바꾸면 또 얼마나 더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고갈되고 난 이유가 사실은 걱정인 것이죠. 그건 결국은 이제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 그걸 과연 이제 젊은 사람들의 세금으로 나이 든 사람들의 연금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수치상으로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래서 선진국들은 시스템을 이제 그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바꿔가고 그 말은 젊은 사람들이 한테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나이 든 사람한테 바로 연결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게 지금부터 한 40년, 45년 이후에 이제 바꿔갈 거니까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하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50대 저희들 베이비 부모들이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때는 제발 걱정하지 마라. 네. 조금 적게 받을 수는 있는데 뭐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없고 왜냐하면 고갈되는 것이 지금 보면 2060년대인데요. 그러려면 앞으로 40년 후인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20에서 40이 걱정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2030. 2030. 예. 나는 그래서- 내는데 예.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연금은 어차피 의무가입 제도이다. 예, 자기가 뭐 그걸 가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입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믿을 만한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이고 물가에 연동돼서 국민연금 금액도 올려주고 하는데요. 민간의 연금으로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물가에 연동되고 그다음에 이제 죽을 때까지 주고 하는 연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의 퀄리티나 그런 면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퀄리티를 갖는 게 당연히 좋고 의무가입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30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이것들이 서스테이너블하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해서 자기들도 수혜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요? 그러면 정책 과정에 개입을 해야죠. 정책 과정에 개입을 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예, 연금에 대해서 계속 토론도 하자고 그래야 되고 이 부분을 정말 탁 끼워놓고 하면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제 직장에 취업하고 하는 거 이것도 바쁘시긴 할 텐데요. 이제 뭐 취업하고 나고 이러시면은 또 젊은 사람들의 대표들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목소리를 내야 돼요. 예. 앞으로 세대 부분의 문제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정년의 문제, 정년 연장의 문제, 뭐 이런 것들 해서 계속 그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큰 부분이 이제 건강보험, 연금. 우리가 연금만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보험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건강보험은 보험료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세금이 아닌 듯이 생각되는데요. 이것도 준조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부분. 젊은 사람들 병원 거의 가지 않습니까? 갑니까? 안 가죠. 예, 거의 안 갑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는 보험료가 어디로 다 가느냐? 뭐 쌓여서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가면 이게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 제도라든지 요양보험 제도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대가 서로 간에 한 세대가 한 세대를 착취하거나 핍박하지 않고 세대가 세대 간에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면은 뭐 지금 정책에 개입하고 있는 4050, 60들이 알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정책 과정에 개입해서 꼭 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연금. 이거 관리를 망치는 또 5가지 습관이 있다면서요. 요거랑 좀 어떻게 하면 연금을 그래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잘 받는 게 좋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좀 잘 받을 수 있는 팁? 이제 저는 이제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내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다만 무슨 이제 직장을 옮겼는데 공백 기간에 추후 납입한다든지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내가 63세부터 받는데 한 5년 연장해서 미루어서 뒤에 받겠다. 뭐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은 하면 되는데요. 미뤄서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좀 일찍 받는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요. 보통 미루어서 받는 게 장수사에서는 낫습니다. 예, 그건 낫고요.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그 5년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이제 5년 늦춰서 받을 수 있는데요. 맥시멈 5년입니다. 일본은 10년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 65세 정도부터 받는다고 하면은 한 75세까지 늦춰서 받을 수 있고요. 일본은 1년 늦출 때마다 8%를 더 줍니다. 그래서 10년을 늦추면은 80%를 더 받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7.2%를 더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5년을 늦추면 36%를 더 받는데 일본은 10년 늦추면 80%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이제 10년까지도 늦추게 해놓은 것인데 그게 이제 장수사회에 대한 대응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이라는 제도가 좀 더 이렇게 서스테이너블하게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늦춰받는 것이 낫죠. 장수사회에서는요. 예, 자기 수명이 앞으로도 길어질 것이니까 예, 늦춰서 좀 많이 받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오래 받으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요. 장수사에서는 그게 낫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이런 거 위에는 자기가 손댈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국가가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사적 연금입니다. 예, 그게 이제 개인 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퇴직연금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개인 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냐. 개인 연금을 든다는 것과 개인 연금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같이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개인연금 안에 예금을 넣어놓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개인연금 안에 축적된 돈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적 연금을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중도에 돈을 인출하는 게 좀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노후를 위해서 따로 떼놓은 돈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냥 중도 인출하지 않는 것이 제일 일단 중요하고, 우리가 돈을 버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은 딱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저축을 얼마나 할까, 저축액의 크기, 그 다음에 저축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까. 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언제 은퇴할까, 일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줄까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저축한 것의 운용 수익률을 어느 정도를 하느냐. 이 세 가지 위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네. 결국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오랫동안 저축이요? 그렇죠. 저축액입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운용수익 이야기도 하는데요. 결국 내가 인풋 되는 게 많아야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조금 뭐 한다고 찾고 아웃풋을 자꾸 저축이 작아지겠죠. 예. 그러면은 자산이 축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도에 해지하고 하는 해지하는 것도 버릇이들 한번 해지해 보면 자꾸 해지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노후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냥 묶어 놓는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게 이제 다른 주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을 것인가 하는데요. 저는 이제 예금보다 자본을 담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이라 하면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특히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30대라든지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안에 자본을 담고 있는 것이, 저는 뭐 그 부분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여튼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담아야 될까요, 그러면? 자본이라는 것은 언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예금이라든지 채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DC형이나 이런 거 보면요, 거의 한 80%가 예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금을 갖고 있지 말고, 예금은 자본이 아닙니다. 그 자본이냐 자본이 아니냐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오르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금 가격이 내년에 얼마 될까? 예금 가격이 올랐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금은 이자를 주고 난 다음에 또 이자를 이제 주겠죠. 주고 난 이후에 예금의 원본은 50년,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죠. 예, 그대로입니다. 근데 원금 우리가 보장. 예.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되는데, 보장이라는 말은 좋죠. 근데 그걸 한편으로 하면 원금의 가치도 안 오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예금의 이자니까 받아 나간다 생각하고, 그 임대료 이외에 이 부동산은 50년 지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올라있겠죠. 당연히 오른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자본입니다. 예.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뭐 종목을 잘못 택해서 망하는 경우는 있겠는데요. 우리가 주식의 집합제인 지수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50년 뒤면 지금보다 훨씬 올라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한국 중심에 또 이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80년하고 지금하고 지금 10년 전 주가로 좀 돌아가. 예, 그렇긴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은 투자해서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왜 주식은 투자를 해서 성공을 못할까 하는 것이죠. 네.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뭐일 것 같습니까? 이거 뭐 제가 말하는 대답과 대표님 대답이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부동산은 이 정말 이상한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은 결국에는 우상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오르고 내리고는 있죠. 우상향을 하니까 부서 투자를 잘하든 못하는 사람이든 대부분 버는 거죠. 근데 주식은 지수는 올라가겠지만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 올라간 종목도 있잖아요. 지수를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동산을 사실 때는 한 몇 년 정도 투자 기간을 생각하고 사시나요? 부동산은 보통 그래도 뭐 제가 알기로 한 집에 사는 평균 시간이 한 7.7년인가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집 외에 내가 부동산을 사서 돈을 벌어보겠다 하면은 대충 그리고 몇 년 정도. 그래도 뭐 한 5에서 10년 정도 생각해요. 보통 10년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그러더래요. 가만 내가 부동산으로도 돈을 벌었는데 부동산은 한 10년, 20년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았는데 주식은 몇 년 생각하겠어요? 주식은 이제 오늘 사면 6개월도 길다고 내일.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 떨어지면 이제 뭐 똑같은 자본입니다. 부동산도 자본이고 이것도 자본인데요. 사람들이 이 자본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다릅니다. 부동산은 살 때 이미 나는 이건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고 10년 뒤에 승부를 보겠다 하는데 주식은 사면서 한 6개월 만에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면이 그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땅을 사는 분들은 더 하죠. 땅을 사는 분들은 더 길게 봅니다. 내 대에서 오르지 않으면은 자녀 대에서 오르겠지.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주식을 사가지고 주면서 내 대에서 오르지 않으면은 여차하면 내 자녀한테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은 주식은 뭐 지수를 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시로 설명해 주신 건가요? 저는 지수를 사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럼 지수라면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 코스피와 미국 나스닥 그다음에 S&P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는 이제 저는 뭐 S&P 500이죠. 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S&P 500을 사면은 두 가지 자산을 살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하나는 미국의 이제 기업을 살 수 있고 500개 기업을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달러를 살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로 분산하기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도 그렇고 모두 원화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산을 분산하기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S&P 500을 이야기하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주식시장 중심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퇴직연금의 사람들이 거의 주식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50% 이상이거든요. 401K였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주가가 흔들흔들하면은 개인들의 노후가 흔들흔들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흔들흔들하면은 개인들의 노후가 흔들흔들. 그러면은 정책 당국은 어디에 초점을 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그렇죠. 미국은 그렇죠. 주식.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식시장에 대한 인프라가 좀 더 개선되어야 되고요. 우리나라 뭐 아시다시피 배당도 대부분 1년에 한 번 해주고 배당 수익률도 낮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거의 80% 기업이 분기에 배당을 해주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하고. 네, 배당 수익률도 높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래서 이제 지수 S&P 500을 뭐 당연히 코스피도 갖고는 계셔야 될 텐데 너무 코스피에 몰빵하시는 것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가계 자산 배분에서 꼭 개선돼야 할 점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에서 금융 자산 비중을 좀 늘려야 되고 그리고 그 금융 자산 비중에서도 해외 자산 비중을 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20대 인구가 증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50대 인구까지 계속 이제 20대 인구가 성장하면서 50대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마무리가 이제 거의 되어 가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가구들이 거의 나이 든 가구들로 중심이 되게 될 겁니다. 60대 이상 가구가 이제 자꾸 많아지는 것이죠. 지금 향후 이제 20년 후를 보면은 가구 수가 210만 가구가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도 많이는 아닌데 어느 정도 꽤 증가하는데요. 20대, 30대, 40대, 50대 가구는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가구가 530만 가구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향후 이제 우리나라가 가구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거의 60대 이상 가구 수의 증가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 가구 수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앞으로의 그 주택 시장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주택 시장은 늙어갑니다. 예, 늙어가고 다이내믹한 게 많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을 좀 글로벌하게 분산을 하고 부동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글로벌하게 분산하고 또 다른 자산도 좀 분산을 하고 해서 이렇게 좀 분산을 해서 자산을 이제 가져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싶습니다. 부동산은 글로벌하게 어떻게 분산을 하나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미국의 부동산을 사기는 비싸서 힘들죠. 그렇죠. 힘든데 이제 리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뭐 리츠가 해외 상장되어 있는 리츠도 살 수도 있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리츠도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뭐 아주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또 사는 금액에서는 웬만하면은 큰 무리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이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사실은 좋은 전략이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한 것하고 우리나라의 젊은 인구가 무지무지하게 늘어난 것, 이 두 가지가 꽤 크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아까 이창용 총재의 이야기도 제가 아까 한번 언뜻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의 인구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주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바치는 두 가지 큰 요인, 고성장, 이런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인구가 사라지고 주택시장이 늙어간다는 것. 이 두 가지 요인이 이제 닥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공했던 요인, 나를 성공시켰던 요인을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비중을 또 일정 부분은 이제 금융자산으로 좀 돌리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뭐 부동산도 중요한 자산임에 틀림없거든요. 부동산도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리츠나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하게 좀 분산을 해 놓으시는 것. 예,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연금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해결책을 좀 들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자녀 부분에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남은 건 이제 돈적인 측면에서 그럼 어쨌든 퇴직 후 한 3, 40년을 이제 뭘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그럼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내가 일을 하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네. 예, 예. 이제 일자리가 뭐 나와보면 이제 다 아는데요. 네. 예, 뭐 그거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어디든 쉬운 건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일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뭐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망을 가져가는 것, 내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이런 거 면에 있어서요, 다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나이 들어서의 일은 우리가 젊었을 때의 일은 왜 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인 부분이 상당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재미있을 때고, 예. 돈 버는 것도 재미있고, 뭐, 자기가 사회적으로도 액티브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재미있을 때니까요. 이제, 나이 들어서의 일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임금 차이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들어서의 일의 가치는 또 다른 것에 꽤 이제 비중이 비재무적으로 옮겨가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관계망을 계속 갖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와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 김 작가님도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이야기를 이렇게 관계망이거든요. 이런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일을 하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의미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왜 도대체 이 사회에 왜 사는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당연히 나는 중요하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제 나이 들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중요하게 됩니다. 예, 내가 정말 아무 그 사람들이 나를 그림자처럼 보는, 예, 뭐 아무리 그것도 내가 지나가도 지나간 건지 아닌 건지 뭐 이런 어떤 심적 어떤 약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폭주 노인이 된다고도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사회적이 되어서 뭐만 하면 갑자기 화가 팍팍 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은 이제 자기가 삶에 있어서 의미를 찾게 해주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난 일을 하고 있다. 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죠. 예, 이러기 때문에 일을 뭐 매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일주일에 한 3일 혹은 파트타임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일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예를 들어 일을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더라도 이게 꽤 많은 소득이거든요. 예, 그렇게 이걸 한 10년 동안만 이 소득을 간다고 그러더라도 한 달 200만 원이면은 1년 2,400만 원, 10년이 뭐 2억 4천만 원입니다. 꽤 이제 튼튼한 사실은 돈이죠. 예. 의미 측면에서는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당연히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회수라는 게 결국에는 어쨌든 이 채널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누군가 그럼 이 채널을 필요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사실 의미 되게 많이 느끼고. 조회수 하면은 그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출연자가 사실은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은 조회수가 저래 나왔는데 예를 들어 김 작가 TV가 모두 조회수가 이러면은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나왔는데 난 이렇다. 야, 이거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요.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은 댓글 보고 하는 스트레스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일자리 측면에서 좀 기술을 좀 중요시 여기는데 제가 책에 있는 문장을 좀 한번 읽어드리면 자영업은 50대 이상 비중이 55%를 차지할 정도로 높고 기술보다는 자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율이 높아서 3년 이내 폐업하는 확률이 47%에 이릅니다. 퇴직자들은 퇴직할 때 받아놓은 돈도 적잖이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착각하는 게 자기가 자신을 고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시작한 자영업 중 대표적인 게 치킨집이다.
저는 이제 자기가 자신을 고용하는 대표적인 게 자영업이란 말에 너무 와닿았는데, 그러면 이제 치킨집이 아닌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저는 사실 늘 몇 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전혀 내 직장생활 전문성과 관계없는 치킨집을 차리는 건가? 그만큼 이제 잡마켓이 없는 거죠, 뭐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화된 기업에 있어서는 들어갈 곳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장이 조직화된 마켓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 다시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것, 그게 그렇고. 로버트 드니로가 나온 인턴 그 영화 보더라도 예, 그 로버트 드니로도 결국은 이제 거기 그 파트타임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조직화된 곳에 이제 들어갈 수는 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잡마켓이 적은 거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탑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인데, 그게 이제 제일 쉬운 게 이제 쉽다고 하긴 그렇고요. 제일 용이하고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자영업이죠. 뭐 치킨집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근데 그게 답은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 때 이제 한참 유행했던 게 혹시 오파상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파상이에요? 예. 오파상이 무역상입니다. 이제 그 물산은 이제 회사가 전체적으로 조직화해서 무역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사람들이 개인으로 나와서 자기의 이제 클라이언트가 좀 확보되면은 개인으로 나와서 이제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한테 떼주지 않고도 되고 자기가 다 받으니까요. 그래서 한때 그 물산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나와가지고 책상 하나 있고 전화기 하나 있고 팩스 하나 있으면 다 되거든요. 자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역상, 소위 말해 오파상을 이제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자, 보십시오. 오파상은 누구나 자기는 비용이 안 들고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누구나 다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누구나 다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은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경쟁이 치열하게 시장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돈 적게 들이고 창업할 수 있는 것. 그게 쉽게 보이는데 그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요. 이런 거 한 두세 번 돈 말아먹고 나면은 이제 노후에 자금 다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베이비무버들이 무지무지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다른 것도 하겠지만 이 시장에도 많이 뛰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앞으로 계속 이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형성되면 결국 이제 돈 버는 사람은 인테리어 업자하고 임대업자이고요. 자영업을 한 사람들은 이제 이번에 그래서 요즘은 심지어 요즘 저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계속 바뀌어요. 예. 요즘에 카페도 진짜 이쁘게 계속 바뀌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타격이 커져가지고 더욱더 이제 마음이 아픈데요. 예. 이런 이제 예기치 못한 충격도 받게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기술이라는 것은 특별히 뭐 기술이라고 하니까 뭐 손으로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본 없이 뭔가 창업을 해보고 하라는 것인데요. 제일 손쉽게 되는 것이 이제 자격증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자격증 이야기를 하면은 어려운 자격증부터 쉬운 자격증까지 다양합니다. 예, 어려운 자격증 따신 분들은 비교적 쉽게 취업을 하시고, 쉬운 자격증은 예, 그게 이제 들어갈 때 좁은 문은 들어가고 나서 넓고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내가 자격증을 땄는데도 취업도 안 되는데 뭐 하는데요. 저 20대도 그렇게 자격증도 따고 스펙도 쌓고 해도 취업이 잘 안 되는 게 지금 시장인데, 어떻게 60대 되셨는데 그냥 한 몇 달 공부한 자격증 하나 땄다고 취업이 덜렁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계속 이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력서 계속 내고 하는 것처럼요. 근데 이제 그런 니치 마켓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전기 관련 자격증, 뭐 수준이 높은 건 아닌데요. 그런 것들은 밤에도 계속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있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잠도 없겠다 가서 그런 니치 마켓도 있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90년대 이런 때는 우리처럼 이제 처음 고령화가 시작되니까 고령 사회에서의 바뀐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황혼 이혼이라든지 예, 뭐 젖은 낙엽 뭐 하고 등등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초점을 두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초점이 옮겨왔습니다. 한 두 가지로 옮겨왔는데요. 하나가 이제 자격증. 재취업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 하나가 자산 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예금으로만 운용하는 것을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운용하는 것. 그래서 일본에는 뭐 70대 노인이라니까 과연 70대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분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옮겨간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책도 이제 뭐 황혼이온 뭐 이런 것들 막 사람들이 보고 하다가 요즘은 이제 요즘도 아니죠. 이미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인기 있는 책들은 수험서 관련된 겁니다. 자격증 수험서. 그리고 그런 학원들도 이제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입시학원 같은 경우도 자꾸 모양을 바꿔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자격증 관련된 것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데요. 아마 앞으로 유망한 것 중에 하나도 바로 교육 분야에서 이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젖은 낙엽은 뭔가요? 이사 가든가 어디 하면요. 혹시 자기를 버려놓고 갈까봐 딱 붙어가야 거든. 차 타고 확 떠나걸 주소도 안 가르치고 떠나가 버릴까봐. 젖은 낙엽. 예, 뭐 문 탁 열고 봐도 제일 먼저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삿짐차에 앉아 있다는 거죠. 아, 네, 오픈 현실 같은 느낌. 그게 일본에서 다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 전후에 5년이 골든 타임이라고. 예.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은퇴한 이후에 이제 그 전에 기술이 없었다면 은퇴한 직후에 5년 동안 최대한 빨리 기술을 뭔가 배우거나 자격증 취득하지 않으면 그 중요한 순간을 놓친다는 의미 같긴 예, 한데. 맞습니다. 예, 은퇴 전 5년은 자기가 이제 계획을 잡아보는 시간이고요. 예, 대충 이제는 정년이 대충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예측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5년 동안 내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로 이제 물론 이제 그 직장에서 최대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자기의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하는 것들이 은퇴 전 5년, 그 다음에 자기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이제 인생 지금과 인생 후반의 계획을 잡아보는 때이고요.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5년 동안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내가 그 계획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는 것인데,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그런 쪽에 뭐 자격증 공부를 바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딴 그걸 자격증을 따서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대에도 가서 또 학위를 한두 개 더 따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장의 길이 이렇게 확 그거 했다고 보이진 않는데요. 이렇게 이제 문을 두드리다 보면은 어디선가 예기치 않게 이게 또 그 기회가 잘 맞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저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 좋지 근데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 골든 타임을 살리려면 그 이제 어쨌든 나이가 실버 뭐 50대, 60대, 뭐 70대이신 분들이 이 마인드 전환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뭐가 있으면 어쨌든 뭔가 다른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랑만 이제 통화를 해도 네. 저희 아버지 가끔씩 이제 몸이 안 좋으실 때가 있어요.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아버지가 저 운동을 일치 안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정말 그냥 라면, 뭐 안 좋은 것도 위주 드세요. 그렇다고 뭐 저희 아버지가 금전적으로 너무 어렵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몸이 안 좋다고 할 때마다 아버지 집 앞에 산책을 조금만 다녀보시라고. 동네라도 한 바퀴 돌아보시고, 아버지 많은 돈을 가진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노후를 보낼 정도의 돈은 충분하지 않냐. 식사도 좀 바깥에서 한정식 건강한 거 위주로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몇 개월 뒤에는 또 몸이 또 요즘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뭐 제 말대로 하신 게 있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아서 저희 이 골든타임 때 내가 잘 변화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업의 변화에 관해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이 변할 수 있느냐 하는데요. 사실은 그 고민이 그것입니다. 개인은 이제 인생의 전반과 후반 그 사이에 하프타임도 있고 할 텐데요. 그 하프타임 기간에 이 개인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과연 도모가 될 수 있을까? 예, 저도 사실은 그게 고민입니다. 칼 융 심리학자 아시죠? 그 양반이 이제 했던 말 중에 인생의 전반을 위해 짠 프로그램으로 인생의 후반을 살 수는 없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의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르게 새로 짜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자기가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변화는 근데 쉽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화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건강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야 내 몸 내고 나이고 내가 이게 나한테 즐겁고 좋은데 어떡하겠냐.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사라지면. 근데 이게 뭐 직업을 구할 때도 비슷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건 참 자기의 가치관이 그렇다면 어쩔 수는 없기는 한데요. 근데 그런 그 습관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습관과 인생 후반의 습관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의 과정은 저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사람을 변화할 수 있을까? 인생 후반을 위해서. 그게 저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예. 특히 건강 같은 경우는 건강이 돈입니다. 그렇죠. 예. 건강하게 95세 이렇게 큰 병 없이 사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가 9988-234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사망한다.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예, 그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나이가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100세 노인 분들은 그냥 몸이 좀 피곤한데 힘이 기력이 딸리는데 이렇게 하다가 세상을 돌아가세요. 예, 그리고 큰 병치레 없이 한 90 중반을 넘으신 분들도 보통 그렇게 돌아가세요. 예. 이번에 송혜 선생도 사실은 좀 코로나 걸리고 좀 몸이 쇠약하다가 바로 돌아가셨죠. 그저께 3일 전에 돌아가신 조순 교수님. 예. 이전에 서울시장도 하시고 모르시죠? 아니, 이름은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때는 워낙 유명해서 이름은 압니다 하면은 야, 조선 선생님을 모르나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드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셔서. 워낙 그 교수님으로 유명하셨으니까요. 예. 그분도 또 올해 96세로 돌아가셨나요? 뭐 그러는데 27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신데 그분도 이렇게 건강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노환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훨씬 낫죠, 사실은. 그쵸. 그다음에 그런데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자기 친구 부모님이 어떤 분은 한 10년 동안 아프신 분들. 그럼 너무 힘들죠. 본인뿐만 아니라요, 자녀들이 힘듭니다. 다 힘들죠, 다 같이. 예. 그래서 결국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의 건강을 본인이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부모님이 좀 이기적이지만은 자기 몸을 잘 챙기는 부모. 예. 그래서 부모님이 혼자 알아서 즐겁게 사시고 계시면은 그게 자녀들에게는 제일 좋습니다. 건강 측면에서 질문 게 그럼 이어서 드리면 아버님께도 좀 그렇게 말씀 제가 나중에 좀 아버님께 나중에 10년 동안 아프시면 그 누가 매달 드리는 그 이체 드리는 돈이라도 좀 올려드려야 되겠어요. 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별거, 미혼, 이혼 등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자살 생각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는 문장 적으셨던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랑, 제 생각에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어쨌든 없을 때 이런 거가 더 심한 경우는 왠지 남성분일 것 같은 그 생각도 드는데. 물론요. 예,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자살의 제일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인 빈곤함과 외로움. 예, 이 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둘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외로움 중에 하나가 이제 혼자 있을 때 외로움입니다. 예. 고령자가 되시면은 진짜 집에 하루 종일, 코로나 때는 더욱 더했죠. 나가지를 못하니까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이렇게 있다는 그 외로움이 참 큽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이제 고령자의 해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고독함 부분이 있고요. 예. 그나마 경제적인 부분이 또 있으면 좀 괜찮은데 그것도 잘 안 되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결국 세 가지거든요. 돈, 건강, 그 다음에 고독함. 이게 이제 노후의 그 자살 요인 중에 제일 큰 세 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 수명이라는 게 있던데 그건 뭔가요? 그거는 이제 가구 수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우린 대부분 개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남자는 내가 수명이 몇 살까지인가, 여자는 내가 수명이 몇 살까지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뭐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가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부로 된 가구를. 그러면 그 가구가 최종 소멸할 기간은 언제인가? 결국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입니다. 그게 이제 부부 수명입니다. 근데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수명은 우리가 남자 평균 수명보다 여자가 한 6살이나 기니까요. 당연히 이제 남자가 생각한 것보다 길겠죠. 거기에다가 여자의 수명에다가 한 2세 내지 3세를 더하면은 그게 부부가 최종적으로 모두 사망할 그런 나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 자기가 대충 나는 한 85세 정도로 보는데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다 자기가 여자가 더 많은 한 6세 정도 더하고 거기서 한 3세 정도 더하면은 한 95세 정도를 자기가 그 생애 자산 관리 설계를 할 때 그 기간을 한 95세 정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자기 수명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렇죠. 네. 부부의 수명. 네,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 수명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한 10년 정도가 길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산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죽으면은 너 뭐 끝이지 뭐 내가 신경 쓰겠나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부부 수명이 이제 중요하다면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일단 항원 이혼을 안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부부 수명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요즘엔 제가 또 듣기로 항원 이혼이 굉장히 뭐 늘어난 추세가 늘었는데 항원 이혼을 좀 내가 당하지 않는 뭐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여자분들은 남성분들에게 그런 좀 대화법이 있을까요? 황혼이혼이 이제 좀 오해 중에 하나가요. 네네. 이제 우리가 황혼이혼 통계를 낼 때는 결혼 생활 20년 이상을 지나서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통계를 냅니다. 그러니까 28살에 결혼했다 하면은 48세 이후 이혼하면 황혼이혼으로 잡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황혼이혼 통계가 자꾸 황혼이혼이 늘어난다를 가지고 조금 미스리딩을 하고 쉬운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황혼이혼 이제 결혼한 지 20년 지나고 이혼하는 거에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40 중반부터 50대까지입니다. 아 진짜요? 예. 저는 뭐 60, 70 이때 80대 이때 이혼할 사람들은 이때 이혼합니다. 다시 언제요? 40 중반부터 50대까지. 왜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시점. 이제 책임을 좀 벗어나서 이제 자녀에게 그전에는 피해 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최소한 대학교 들어가든지 네. 대학교를 졸업하든지 이 정도. 이제 제일 결정적인 것은 이제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이까지이니까 결혼식장에는 같이 가야 되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 황혼이혼을 신나리타 이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전에 나리타 이혼은 젊은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해외에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나리타 공항에서 빠이빠이 하고 이혼하는 게 나리타 이혼이었어요. 근데 신나리타 이혼은 이제 노부부가 막내를 결혼시키고 나서 나리타 공항에 가서 배웅을 해주고 여기서 우리 부부도 빠이빠이 이렇게 한 게 신나리타 이혼입니다. 그게 일본에서 이제 황혼이혼 이제 결국 이제 자녀를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이혼을 하는 건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결혼을 빨리 하니까 자녀도 빨리 낳고 결혼 연령도 빠르니까 대충 그게 이제 50 중반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40 중반 50대 이혼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할 사람들은 대부분 이때 이제 성부를 보아버립니다. 보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황혼이혼 이제 60대 70대 정도 가서 이혼을 하는데요. 그 비율은 꽤 낮습니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황혼이혼은 당연히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유지하는 게 좋죠. 뭐 좀 어떻게 해야지 혹시 탑건 영화 보셨어요? 이번에 탑건 나온 매버릭. 예. 이번에 나온 못 봤습니다. 예, 아예 한번 봐보십시오. 영화를 정말 잘 만들었다면서요? 예, 이 중년들이 참 이게 조금 눈가가 촉촉해지는 맞아요. 이런 그 얘기 영화입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윙맨이라는 게 나옵니다. 윙맨이라는 것이 이제 전투 비행기가 주 비행기가 가게 되면은 오른쪽을 지켜주는 게 윙맨이고요. 왼쪽을 지켜주는 게 행맨이고 뒤를 지켜주는 게 백맨입니다. 이쪽에 이제 윙맨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윙맨에 관한 이야기들로 초점을 맞춰 보면은 참 이게 우리가 삶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전투기를 몰고 가는데 나의 오른쪽을 지켜주는 사람. 이게 윙맨인 것입니다. 예. 자기의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윙맨이라는 게 친구도 될 수도 있고 이제 부부가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30년, 40년 이상 자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입니다. 자기가 부모가 자기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가치라는 것이 꽤 큽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정말 서로가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서로가 그런 가치를 갖고 있고 그렇게 사이도 괜찮은데 사소한 이유로 그게 막 커져가지고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아쉬워서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가급적 좀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대화에 저는 있다고 보아지고요.
대안은 어떻게 해요? 대화는 이제 대화는 사실은 남성들이 제일 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여성들은 대화를 할 때 일단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요. 남성은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입장에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성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서로의 대화의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남자들이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남성들이 저 친구가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유전적으로 저런 사람이다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좀 상대방을 이제 젊을 때 하고 달리 나이 들어서 상대방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하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공감이라는 것이 이제 그 영어로 하면은 compassion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패션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패션이라는 것이 우리가 열정 이런 걸로 영어 단어로 생각을 하는데요. 패션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이게 깊은 슬픔이란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영어로 패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은 깊은 슬픔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그게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서 그런 남자는 남자만의 또 슬픔이 있습니다. 예, 여성은 여성만의 또 깊은 슬픔이 있고요. 그 슬픔을 서로 이해를 하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화법에는 저는 항상 그 공주와 달, 그 이야기를 꼭 항상 염두에 두라 말씀드리는데요. 공주와 달이 혹시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지금 상상도 안 가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공주가 하늘에 있는 달을 따달라고 이제 왕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왕이 이 달을 따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다 동원돼서 공주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님, 실은 저 달은 지구에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고요. 저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저래서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공주가 이제 계속 그래도 그 달을 따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대가 와가지고 그 공주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공주님, 저 달은 얼마만 한가요? 그랬더니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니 달은 손톱만 하잖아. 그런 거예요. 그 무슨 색깔입니까? 달은 저 노란색으로 황금색으로 손톱만 하지 않나 해서 그 광대가 요 손톱만한 달을 만들어서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달입니다 하고 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공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광대가 걱정이 된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달을 따줬는데 달이 또 저기 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았습니다. 공주님, 저 달을 따드리는데 저기 또 달이 또 하나 있으면 어떡하나요? 물어봤더니 공주가 또 아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달은 저 얼마나 많은데 저 물에도 비쳐 있고 강에도 있고 그거 하나 딴다고 해서 없어지겠어? 이렇게. 그래서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공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기의 입장에서 진리를 말하려고 그랬고요. 광대는 공주가 원하는 게 뭔가 하는 공주의 입장에서 대화를 풀어간 것이죠. 네, 그래서 대화법이 저는 노후에는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대화법을 생각하실 때마다 달과 공주 이걸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그 달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뭐라도 주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공주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공주가 생각하는 달은 무엇인지. 학자들은 공주가 생각하는 달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달을 이야기를 해서 공주에게 설득을 하려고 그런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주가 생각하는 달이 뭔지 물어보는. 그렇죠. 일단.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듣고 주는. 맞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가라고 제가 이제 나는 솔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알아요. 그거 엄청 많이 봤었는데죠. 예. 거기 보면은 거기 왜 가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그 이기의 이야기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아주 폐가가 된 곳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러 오라는 이야기가 보셨어요? 봤어. 근데 폐가 들어간 거 봤는데 제가 1기를 봤는지 3기를 봤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그 이제 폐가에 가서 그 인터뷰를 하러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할머니가 앉아 있는데요. 예.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그 제일 대상을 받은 사람이 그 여자분. 여자였잖아요. 네. 처음 들어가서 물어본 게 딱 일단 이렇게 탁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뭘 적는 듯이 하면서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물어보잖아요. 예, 남편분은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돌아가셨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셨는데요? 하니까 이제 30년 전에 죽었다고.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하니까 경운기 사고가 나가지고 차하고 부딪혀. 여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야. 예, 예. 이제 공감이죠. 남자들 인터뷰할 때 한번 보십시오. 가서 딱 서가지고 여자 할머니 앉아 있는데 할머니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물어봐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저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뭐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다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특히 할머니 앉아 있는데 그 남자분들 네, 다 서서 다 있고 서가지고. 그 여자분은 이제 오히려 눈높이를 네. 더 낮춰가지고. 예, 예. 맞아. 그게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대화의 자세고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는 것이 저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그 할머니의 마음을 가장 얻은 그 여자 그 여성이 예. 실제로도 결혼을 했잖아요. 예. 근데 한번 나가 보시죠. 절대 안 나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화를 뭐 잘하고 하더라도 요즘에 또 워낙 뭐 싱글의 시대이기도 하고 또 혼자 사는 노후도 어느 정도 좀 보편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약간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그런 분들이 노후 준비할 때 좀 유념해야 될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서로 이제 예를 들어 싱글이 아니고 이제 부부가 있다고 그러면요.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보험이 됩니다. 이게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이제 서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명이 아파서 못 벌면 한 명이 벌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이 이제 또 맞벌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도 많아지고 등등.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서로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이야기, 혹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로 이제 의지가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없으니까 이제 혼자서 준비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보험이라든지 자기의 자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의 관계망을 또 역시 좀 풍성하게 해놔야 되죠. 예, 혼자 그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다가 별거하거나 이혼을 해서 혼자이신 분도 있고, 사별해서 혼자이신 분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고, 뭐 그럴 텐데요. 그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제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관계망이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관계망들을 자기가 자기의 직계가족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관계망이 아닌 다른 관계망을 잘 이제 좀 만들어 가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산 관리나 보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생애 자산 관리에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관계와 자산 관리 예, 예, 그 부분은 진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은 아마 요약하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요즘 자본주의 시대고 재테크 시대다 보니까 워낙 돈의 가치가 사람들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근데 노후가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지랑 그다음에 경제학자가 바라본 행복의 조건.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버는 건데 어느 순간 그걸 추구하다 보니 목적과 수단이 좀 바뀐 부분도 있기도 한데. 아니, 당연히 이제 노후가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건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후 필요 조건도 아니고 필요 충분 조건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칼 융이 이제 인생의 전반과 후반의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는데 후반의 프로그램은 목적도 많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재무적인 활동, 재무적인 목표가 많이 중심이 되는데요. 나이 들어서는 이제 비재무적인 목표들로 많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조금 더 노후를 조금 행복하게 보내고, 예, 자기의 시간을 좀 갖고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당연히 이제 절대적인 행복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아예 말을 이제 입에 이제 잘 너무 식상하니까요. 예, 그렇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건강이고요. 그 다음에 돈이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익히 알고 있지 않은 부분 중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성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의 역할이 자기가 찾지 않아도 주어집니다. 예, 뭐 부모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고 직장에서의 사원이나 아니면 상사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다 역할이 주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책임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인생 후반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 역할과 책임이 다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요. 여성들 같은 경우 자녀가 다 떠나고 나서 되게 이제 허탈감을 느끼는 게 바로 자기의 역할과 책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이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허탈감을 느끼는 것도 자기가 가졌던 역할과 책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바로 그런 역할과 책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게 자기가 일을 아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사회에 어느 정도 봉사도 좋고 그다음에 돈을 버는 일도 좋고 하는데 그런 일을 이제 하다 보면은 자기가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내에서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고 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책 중에 제가 이제 생텍쥐베리 같은 책 중에 인간의 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그 책을 참 이제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그 생텍쥐베리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쓴 책이 이제 인간의 대지라는 책입니다. 아마 40대 때 정도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인간의 삶의 의미가 자기가 가지는 역할과 책임에서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 실제 이야기들이거든요. 자기 이제 생텍쥐베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편 항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저 남미로 이제 우편물을 이제 비행해서 하는데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가끔씩 조난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남미라고 그러니까 다 따뜻한 곳인 줄 아는데 안데스 산맥이 높이가 6,000m 이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조난 당했다 하면 얼어 죽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한 동료가 거의 조난을 당했는데 살아왔어요. 살아 돌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정말 이제 걸어가다가 정말 이 눈 속에 그냥 파묻혀서 죽고 싶었답니다. 그게 훨씬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잠시 잠들면은 끝나는 것인데. 근데 그래서 눈 속에 탁 파묻혀서 이제 그렇게 있으려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그게 생각났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죽고 나면 우리 마누라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보험금을 받아야 될 텐데 내 시체가 발견돼야 보험금을 받을 텐데 내가 이 눈 속에 파묻혀 있으면 이게 시체를 발견 못할 텐데 해서 잘 보이는 저 바위에 가서라도 죽자 해서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서 바위까지 걸어가다가 그게 사흘을 걸어와서 이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텍쥐베리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그 역할과 책임, 자기의 조종사 동료들에 대한 책임, 자기의 그 아내에 대한 책임, 역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인간의 대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노후에 있어서는 제일 큰 변화가 역할과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그 영역에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바쁘고 뭐 이럴 땐 짜증나요. 왜 이렇게 일이 많나 하는데 이게 갑자기 또 없어지면 또 허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자녀도 이제 자기가 그 자녀를 키울 때는 이게 막 귀찮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뭔가 자기한테 의존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강아지가 개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 의존을 한다는 거. 내가 이놈 내가 없으면 이놈 죽는 거 아니야? 밥이라도 먹고. 예. 이게 자기한테 사실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큰 원동력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 그래서 뭐 애완견을 키우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 중에 하나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찾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봉사도 그렇고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행복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그런 역할과 책임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을 하는 것. 예, 이런 것들. 이 해당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하는 걸로 이제 책에서 인생 후반을 결정하는 5대의 요소가 첫 번째가 성찰, 두 번째가 관계, 세 번째가 자산, 네 번째가 업, 다섯 번째 이제 건강 다 이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웰다잉 잘 죽는다는 거는 뭘까요? 저는 잘 사는 거는 조금 알겠는데 아직 죽는 거는 아직 좀 나이가 좀 많이 남았다 보니까 잘 죽는 건 뭘까? 예, 그건 뭐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께서 지금 103세 사시 되셨나요? 김영석 교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도 피해야 할 일이고 너무 가벼이 생각할 것도 피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 이런 부분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웰다잉도 이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원래 웰다잉이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좀 우리가 연명장치나
이런 걸 이제 안 하고 세상을 떠난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웰다잉의 의미가 사실은 죽음의 삶에 있어서 각 개인마다 삶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한 개인에게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조차가 주제넘은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해서도요. 각 개인은 자기의 죽음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죽음이 맞으니까 너는 나의 이 죽음의 패턴을 따라라 하는 것도 주제넘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웰다잉을 가지고 자꾸 죽음에 대해서 표준화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각 개인이 아까 김영석 교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도 피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고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 것도 피해야 될 일이고 딱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만의 죽음에 대한 가치를 찾아가는 것 그게 저는 제일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어떤 개인은 자기가 연명을 하지만은 이게 자기한테 자기는 그 사람은 삶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원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인데 다른 제3자가 보고 너는 웰다잉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정말 주제넘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의 삶에 그렇게 관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도 그렇듯이 죽음도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양태로 가야 되는 것. 그런데 너무 소홀히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성찰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뭐 안 해봐서 모르긴 한데요. 자기의 삶을 잘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판단은 눈을 감기 직전에 그 사람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더 가서는 가만히 있어봐라. 눈을 감고 나서 또 판단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죽음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가치관과 성찰을 조금 인생 후반에 들어서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웰다잉에 대해서 사실은 쓴 것은 너무 표준화된 웰다잉을 이렇게 좀 이제 일본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죽기 전에는 아니고요. 네. 그냥 우리가 자녀에게 뭘 물려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그렇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습관을 물려주는 것,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 그런 것인데 자기가 재산을 모아가지고 재산을 물려주고 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저는 이제 그 투자의 습관을 물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너무 속된 걸 이야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성인식이 13세 이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20세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때 되면 성인식 할 때 이제 친척들이 이렇게 돈을 막 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너가 돈을 불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은 불리는 것이다. 이게 자기들의 관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무슨 관념을 심어줄까, 어떤 관점을 심어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에 자기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 개인마다 뭔가를 만들어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돈에 대해서 자녀들이 돈은 모으는 것이라는 관점을 갖게 만들 것인지, 돈은 불려 나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관점을 갖게 나갈 것인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자녀들이 돈을 단순히 이전처럼 우리가 막 돼지 저금통에 넣는 그런 모으는 것의 관점에서부터 돈을 현명하게 불려나가는 것의 관점을 좀 갖게 하고 평생 그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투자 계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돈을 불려나가는 그 원리를 어릴 때부터 좀 보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유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 얘기해 주셔서 연령대별로 좀 노후 준비 방법, 뭐 2030, 4050, 그다음에 실버 세대 이렇게 세 집단을 나누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좀 포괄적인데요. 네. 2030은 뭐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한테 투자해서 자기가 전문가가 되는 길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예. 그 뭐 요즘에 이제 워라벨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저는 좀 뭐한 말씀이시지만은 저는 그 젊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는 그냥 워라벨은 잊어버리라 그럽니다. 당신들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바짝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의 자기의 전문성을 갖게 될 텐데요. 꼭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 전문성을 기름에 있어서는 워라벨이고 이런 것도 그렇죠. 워라벨을 하면서 전문성까지 갖추면 좋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예.
힘들잖아요. 예, 사실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제 20대나 이런 때, 30대 직장에 들어와서 할 때는 전문성을 가지는 것, 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되면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 다음이고, 뭐 다 일반적으로 그럴 테니까요. 이제 자기가 저축을 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이란 것을 처음 들고 이럴 텐데 그 출발점을 이제 자기의 자산 관리의 출발점에 설계도가 만들어지고 그게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명확히 짜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젊을 때는 여하튼 인생 길게 볼 때는 자본을 가지는 형태로, 그러니까 예금보다는 자본을 가지게 자기의 자산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이게 30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을 키우는 것이고, 자기의 물적 자본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게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둑도 포석이 튼튼해야 그 다음에 싸움이 쉬워진다고요. 바둑이 전체적으로 쉬워진다고. 30대 이럴 때는 정말 포석을 다지는 기간입니다. 그 포석을 만드는 기간이 자기의 전문성을 키우고 그다음에 자기가 저축한 돈을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쭉 자산이 불려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 포석을 쌓는 기간이 30대입니다. 이제 40대에 가면은 이제 바둑이 이제 초반은 지나고 이렇게 형성하게 될 텐데요. 40대 되면은 그 소득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돈도 좀 증가하게 될 텐데요. 그때야말로 이제 자산 관리를 좀 잘 할 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은 나를 한 번 더 이렇게 좀 리노베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나의 그 지식이나 전문성을 좀 더 키워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 내가 투자해야 될 제일 중요한 자산은 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때는 학교에서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이고요. 30대 때는 현업에 가서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이고 40대 때 가서는 그 투자의 깊이를 이제 완전히 깊게 하는 그 단계입니다. 우리가 골프도 그렇고 100m 달리기도 그렇지만은 1등과 2등의 차이는 뭐 0.01초 차이입니다. 정말 근소하죠. 네. 그리고 골프도 아시다시피 1등을 한 사람하고 10등을 한 사람 차이가 4라운드를 돌면서 한 두 타 이런 정도 차이. 4라운드 같으면은 18홀 곱하기 4 하면은 72홀을 도는 것이거든요. 72홀을 돈 그 중에 타수 차이가 한 두세 타 차이로 뭐 많이 차이도 나지만 1등과 5등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등의 위치이거든요. 그런 이제 1등의 벽을 이제 추구해 나가야 될 때가 이제 40대이고요. 그때 정도에서 참 힘든 때입니다. 뭐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벽을 뚫고 만들어 놓으시면은 진짜 이제 바둑의 상당 부분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려한 사회에서의 화려한 위치를 차지하든지 아니든지 결정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인생 후반을 서서히 이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준비해서 60대 이후에는 이제 자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가 이제 60대 이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60대 되면은 이제 자기가 마치 20대, 30대 때 프로그램을 만드시듯이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둑의 끝내기라고 보다는 바둑을 한 판 더 둔다. 장수 사회에서는 그 이전의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보통 73세 이 정도 되면은 75세 전에 사망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둑의 끝내기입니다. 그런데 장수 사회에서는 바둑을 한 판 더 두는 거예요. 이제 뭐 남자 같은 경우 지금의 이제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95세, 100세까지 산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60세 이후에 보더라도 한 3, 40년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삶을 보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닌 기간 제외하고는 한 30년, 40년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후반에 실질적인 알짜배기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둑이 새로운 판을 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인생 후반에 이제 새로운 포석과 이런 것들을 짜나가면서 한 판에 또 멋진 바둑을 두시는 것을 계획하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인생 후반 60대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0대 이후부터도 사실은 깁니다. 이전에는 뭉뚱그려서 끝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요. 60대부터 70대 중반, 70대 중반부터 80대까지 그 다음에 80대 이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의 설계도를 자기의 바둑의 한 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노후 준비 관련해서 이제 대표님 거의 한 2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 관련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꼭 말씀이 있다. 예, 예. 이게 뭐 여러 연령층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른데요. 뭐 젊으신 분들 지금 뭐 30대 이런 분들은 저는 뭐 항상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뭐 70대 이런 사람들이 고령 사회 하면서 60대 70대가 뭐 노후 준비 이러니까 일본 사회도 그런데 야 우리도 지금 막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데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들 때는 젊은 사람 인구가 많이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사람 자체가 이제 귀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전문성과 이 투자를 잘 해놓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노후 준비가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소득을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까 하는 거 이게 이 출발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출발점을 여러분들이 한 30대 때 예금과 함께 출발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건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돈을 불려나가는 출발점을 시작을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불리는 출발점을 꼭 좀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60대 이런 분들에게 가서 뭐 투자를 많이 하라고는 절대 말씀을 안 드리는데 30대 분들은 돈을 불리는 그런 자산 관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 분들 혹은 뭐 40대도 해당되실 텐데요. 뭐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예, 자기 자신의 인적 자본에 대해서 잘 귀히 여기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불리는 과정. 결국 내가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은 되기 때문에요. 그 둘 잘 갖춰 놓으시면은 충분히 이제 인생 후반도 즐겁게 보내실 것 같고 그리고 30대 되시면은 뭐 타임 호라이즌을 그래 길게 안 보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길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장수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너무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 하시지 말고 진짜 마라톤을 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모든 의사결정을 이렇게 길게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과 인터뷰를 통해 이제 저는 이제 노후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과 건강, 관계, 일이라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의미까지 더할 수 있는 삶이라면 참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죄송하게도 이게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제일 사실은 듣는 사람이 있어서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끝났는데 이게 뭘 또 이야기하냐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야, 나 정말 다시 한 번 더 생이 주어진다면은 예,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요. 야, 다음 생이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아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장수 사회에서는 생을 하나 더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지금 사회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수 사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고 플랜을 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있다면 다음 인생이 아니라 이번에 해도 그리 늦지 않았다. 예. 그리고 길게 보시는 것. 예.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김경윤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